네, 6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경기 곳곳엔 올해 첫 폭염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제주도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폭염, 장마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오늘도 무척 더운데요. 폭염 경보가 내려진 곳은 어디입니까? 네, 경기도 가평과 고양, 용인, 안성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제주도와 남부를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령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4도로 오늘도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인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은 체온보다 높은 37도를 기록했고 북춘천 36.1도, 철원 35.8도로 중부 곳곳에서 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구름이 유입돼 햇볕을 막아주며 하루 만에 심한 폭염이 꺾였는데요. 광주 25.1도, 대구 28.8도로 어제보다 5에서 10도 이상 낮습니다. 내일은 중부에도 구름이 유입되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춘천 32도, 대전 31도 등 오늘보다는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이어지며 폭염특보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제주도 전역에 호우경보가, 제주 산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해상에도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제주 앞바다를 비롯한 남해 먼바다와 서해 남부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앞으로도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 제주 내륙에도 3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지만 토요일은 모레 아침부터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서울 무더위가 지금 어제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어제에서 오늘도 지금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무더위 쉼터를 야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고 물을 뿌려서 도심을 지금 식히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김희영입니다. 네, 사람들이 길거리를 걷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양산을 쓴 분들이 많네요. 날씨 많이 덥죠? 네, 조금 전부터 하늘에 구름이 조금씩 끼면서 햇빛은 덜하지만 여전히 이곳 기온은 3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늘에 쉬고 있는 시민들 얼굴이 하나같이 달아오르는 모습이지만 광장 곳곳에 자리한 분수대에선 물줄기 사이를 뛰어노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가족들도 분수대에서 더위를 식혔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So we're visiting from the United States and it's crazy hot here and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June. So he's loving it because he gets to swim in the water fountain, but it's just really hot. Eli, how is the water? 어제 서울 기온은 6월 중순 기준 세 번째로 높은 35.8도까지 올랐습니다. 75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었는데요. 서울시는 곧바로 폭염 종합 지원 상황실을 가동했고 각 자치구에서도 냉방과 응급 구호 물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2,200개가 넘는 무더위 쉼터 가운데 오늘 기준 570여 곳이 밤 9시까지 연장 운영되는데요. 위치는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에 문의하거나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인 서울안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온도가 높은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도심 곳곳에 물청소차 189대가 투입돼 하루에 두세 차례 물청소도 진행됩니다. 물을 뿌려 달아오른 도로를 식히는 쿨링로드도 시청역, 종로 3가역 등 13곳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안개를 분사해 온도를 내려주는 쿨링포그는 서울역과 쪽방촌 골목 등 보행로와 공원에 100개 넘게 설치돼 있습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경련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위험성이 커져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어지럽거나 숨이 가쁘다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기상청은 서울 무더위가 내일까지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만약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좋겠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경기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 제주 지역에는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을 기해서는 호우 경보도 발효가 된 상황입니다. 장맛비가 거세게 쏟아지면서 지금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제주 지역에 있는 폐서해로 TV, CCTV를 통해서 이 시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제주 법한포구입니다. 제주도 남쪽 서귀포 근처인데요. 자, 제주도 끝에 있는 포구인데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가장 먼저 상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잠깐 화면이 멈췄다가 다시 보이고 하는데요.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CCTV 화면이 좀 일렁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무암의 모습도 보이죠. 해변의 파도가 좀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주도 중문해수욕장 모습입니다. 유명 관광지죠. 네, 역시 비가 많이 내리면서 한낮인데도 지금 어둑어둑한 모습도 느낌도 있습니다. 해변에 파도가 저렇게 하얗게 밀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한라산 가보겠습니다. 한라산 정상에 가까운 천백도로에 있는 폐서해로 TV CCTV입니다. 강한 비가 내렸었고요. 지금 좀 비가 그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지금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나무도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요. 폐서해로 TV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제주공항 근처에 탑동 화면도 보겠습니다. 제주공항, 제주도 북쪽에 있는 제주공항인데요. 바닷가 도로에 있는 CCTV인데 역시 비가 내려서 카메라가 젖어 있는 모습인데 이곳이 원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내려서 그런지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없고요. 오가는 차량의 모습도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부 중산간 또 제주도 남부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주말엔 제주뿐 아니라 남부지방에서도 장마가 시작이 되고요. 강원과 경기 남부에도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장맛비 대비 철저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당 당권 경쟁이 달아오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연임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당 상황부터 볼까요? 여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원희룡, 한동훈 이 두 주자가 오늘 전당대회에 출마의 뜻을 각각 밝혔죠. 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2개월여 만에 정계 복귀와 함께 당권 도전에 나설 뜻을 공식화한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보수의 가치와 당 재건 방향 등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원내에서도 20명 정도는 충분히 지지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한 전 위원장보다 조금 더 앞서 당권 출사표를 던진 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를 숙고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당정 관계를 강조하며 비윤계를 대표하게 된 한 전 위원장과의 차별성을 부각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상현 의원도 내일 지역구인 인천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로써 오늘 24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를 접수받는 국민의힘에서는 현재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 윤상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고요. 나경원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남은 당권 주자로 거론됩니다. 이 중에 나경원 의원도 당내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뒤 조만간 출마 선언 여부를 확정할 거로 보입니다.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내외 여러 민심을 듣고 있다며 결정의 때가 차오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정말 넓고 깊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정의 시간,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 안팎에선 한동훈 대세론에 반대하는 친윤계 의원들이 나 의원 혹은 원 전 장관을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대표직 사퇴 시점을 보고 있다는데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네, 8월에 전당대회를 잡아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사실상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조만간 연임 의사를 공식 발표하며 당대표직을 사퇴할 거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선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사퇴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다음 주로 예정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출범 전후 가운데 언제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일찍 사퇴를 선언하면 당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전준희 인적 구성을 마치고는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 야권의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는 명실상부 이재명이라고 말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어찌됐건 이 대항에서 싸울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또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했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봐요. 네,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과연 당원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원하는 대표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당 안팎에선 소수지만 이 대표의 연임론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든 민주당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위험을 안고 가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원 구성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이요, 불발된 것 같은데 오늘은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조금 전 3시 반부터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비공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직 자리를 놓고 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극적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는 원구성이 이렇게 늦어지는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제껏 어떤 협상안도 제안한 적이 없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 발언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수의 힘에 의한 입법 폭주, 의회 독주를 민주주의라고 참칭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 전통의 정통민주당으로 돌아오십시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운영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앞서 법사위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가며 맞자는 여당 제안에는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지부터 보고 판단하겠다며 다시 한번 거부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돼서 윤석열 정권 2년을 바로잡으라는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습니다.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되어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운영위와 법사위를 양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만큼 협상은 막판까지 평행선에 달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오전 국민의힘 중진회동에서 남은 7개 상임위라도 받자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원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경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인데 임 협회장은 의사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신규혜입니다. 네, 임현택 협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다고요. 정확히 어떤 혐의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임 협회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겨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임 협회장은 이미 경찰에서 몇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거나 조사 거부를 하고 1시간 만에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임 협회장 추가 소환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 협회장은 수사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이고 원인 제공은 정부가 했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는데요.
오늘도 경찰에 출석하면서 의사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라는 거는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 저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그 임원들에 대한 그 죄 여부, 혐의에 대한 여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 협회장 외에도 노한규 전 협회장, 김태구 전 비대위원장 등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이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들도 임 협회장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임 협회장 등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협 산하단체에 단체 행동 지침을 전파하고 SNS 등을 통해 투쟁 의지를 고취해 돌아오지 않도록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내용인데요.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인 지난 3월부터 임 협회장과 노 전 협회장 등 주요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했고 의협 회관과 주요 인사들의 자택, 임 협회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이번 임 협회장 추가 소환을 앞두고는 다른 전공의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사직 전에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전공의 행동 지침을 작성한 의사는 최근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의협의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해 현장 실사를 돕는 역할을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무기한 휴진 예고에 대해 정부는 의사들은 환자를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참여율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대표 등이 참여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의협의 무기한 휴진 방침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무기한 휴진 결집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제 개원이 휴진율은 14.9% 수준이라며 의사 대부분은 의료 현장을 지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예고된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환자들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만큼 의료계도 더 이상 의대 정원 재논의를 고집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불법 진료 거부를 지속하는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 기금 등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유화책을 제시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는 범의료계 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의협은 어제 열린 연석회의를 통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위원장인 교수와 시도의사회 대표뿐 아니라 전공의 대표도 맡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단 전공의 대표의 수락 의사는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2일 첫 회의를 진행하고 앞서 예고한 27일 무기한 휴진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올바른 의료 체계를 통해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을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의료계와 대화를 할 것인지 탄압할 것인지 선택하라며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전공 행정처분 소급 취소 등 3대 요구안 수용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범의료계 협의체가 처음 꾸려진 겁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휴진에 나선 서울의대 병원 교수들은 휴진을 지속할지 투표를 통해 다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총회에서 휴진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표출됐는데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의 휴진 지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23일 출마 선언을 하고 나경원 의원도 곧 결단할 것이라면서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1차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를 하는데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이 어대한이 아닐 것으로 본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서 조만간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 속에 대선 후보 입장에서 당대표를 맡는 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또 홍준표 시장이 이 대표를 겨냥해서 언급한 동탁과 여포 관계에 대해서 민주당에는 없지만 여당에는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자, 이준석 의원의 목소리 듣고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한동훈 위원장을 부러뜨리려고 하는 시도의 최정점이 될 것이다. 예, 저도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대한 맞습니까? 전 아니라 보는데요. 이 어물전 앞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닙니다. 어물전 엎어놓고 이렇게 할 사람입니다. 홍 시장이 동탁을 처단해줄 여포는 누구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포가 있겠어요, 그 땅에.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동탁은 제 생각엔 여포가 찌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정치온,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여야 모두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출마 선언하는 인사들이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는 아직은 없는 거죠. 네, 아직은 예. 여당이 조금 빨리 하고요. 예. 전당대회 날짜가 예. 저희가 조금 뒤고 그런 건 있는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네. 여당만큼 활발하게 많은 사람이 출마할 것 예, 같은 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잠시 뒤에 하고요.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오전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함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나경원 의원 출마 선언할 것 같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양강구도 가능성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원희룡 전 장관이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전격적으로 출마를 했지만 사실 그 여론조사상에는 지표가 원희룡 장관이 쪽 들어가 있긴 했지만 계속 잡혀 있었죠. 여의도 내에서는 사실 출마를 안 하지 않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어떤 대해서 배경이 있을까요? 많이들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 소위 어대한이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당선을 저지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다분히 있다. 그렇게 보세요? 이게 다자구도로 해서 저희 이제 결선 투표 제도가 민주당도 있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반 이상의 득표를 못 하게 될 경우 나머지 2, 3등의 어떤 세력들을 모아서 한번 뒤집어 보자. 뭐 이런 취지의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것이 지금의 어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위기감, 또 변화해야 된다는 수도권의 민심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기는 사실상 좀 역부족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뜻은 뭘까요? 지금 이준석 의원이 뭐 2년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고 국민의힘에서 여러 풍파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늘 예상한 것 중에 먼저 어대한이 아닐 것이다,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저희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있을 때랑은 좀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지금 이미 총선이 끝난 상황이고 이미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다수의 원내 의원들이 일단 그 대세 흐름에 부응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접촉하고 있다, 뭐 이렇게 캠프를 합류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전해 들어오고요. 또 특히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도 이번 총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또 수도권의 민심들을 어떻게 직접 체험하면서 그것을 느껴왔기 때문에 이번만큼 그냥 똑같이 과거처럼 용산에 그냥 소위 거수기 노릇을 하는 그런 형태의 당 모습을 사실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새로운 변화들을 모색할 수 있는 당대표가 와서 그 역할을 해주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민심의 사실 흐름이 여론조사상의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럼 있고요. 이준석 의원의 분석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준석 당대표 체제 때의 소위 친윤의
그 예. 뭐 부딪힘이 사실 본인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 친윤과 같아요. 갈등을 예. 워낙 많이 겪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 안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어요. 본인이 뭐 겪었기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특히 용산이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용산 어째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도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강한 관계 속에서 힘을 모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그냥 뭐 과거처럼 그냥 용산이 지시하면 시키는 대로 받아서 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으로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욕구들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을 사실은 책임으로부터 다시 또 그런 요구가 당심이 끌어낸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시는 그 흐름을 꺾기에는 사실상 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갑석 의원께 여쭤볼게요. 송갑석 의원 뭐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먼저 지금 여당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것이라는 어대한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분석해 주신 대로 현재 뭐 당원들, 일반 국민들, 그다음에 또 원내외에 있는 뭐 당협위원장들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높고 그랬을 때 이제 유일한 변수는 과연 용산이 개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요. 또 개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개입을 할 거냐. 그리고 또 그 개입은 성공할 거냐. 이런 건데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의 등판으로 개입은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물론 뭐 원희룡 장관 개인의 어떤 뭐 어떤 결단과 그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겠지만 그걸로 해서 시작은 했다라고 보는데 뭐 기존의 한동훈, 나경원 이 구도로 가지고는 안심을 못하고 그다음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이렇게 저는 용산의 심정이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뭐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일성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산의 개입은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용산이 지난번만큼 강하게 개입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또 개입 안 될 그 영향력은 대단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개입 그렇게 개입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아까 우리 오신환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신 대로 총선 이후에 여야의 그다음에 여당의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지가 않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영이 예전 같지 않죠. 당연히. 그렇게 보시는군요. 나경원 의원은 어떤 결단을 할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은 저는 꼭 그냥 반드시 출마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옆에서 보는 거지만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을 표방하고 나온다 할지라도 대구 경북 쪽에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은 원희룡을 그쪽의 대표라고 보기보다는 나경원을 상대적으로 대표로 보는 이런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분은 뭐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변수로 작용돼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군요. 뭐 윤상현 의원도 지금 출마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4강 구도가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언론 분석은 3강 구도, 양강 구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오신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 김기현 대표 때 그때 되게 나가고 싶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뭐 당내에서 연판장까지 돌면서 결국은 본인이 접었는데 이번엔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나오는 걸 기정사실화했는데 오늘 전격적인 그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로 인해서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보세요? 예측하지 못했다고 본인도 언론에다 양강 구도를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소위 뭐 겉으로는 뭐 비윤이라는 표방 아래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친윤의 어떤 그 지지를 받아서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아무래도 더 친윤 쪽에 가깝게 지금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구도적 측면에서 많은 고심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1차 투표에서
뭐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이 만약에 2등으로 올라서게 되면 예. 그 정치적 또 데미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미 그 고민의 지점을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출마는 하긴 할 것 같다. 두 분 다 출마할 것으로 보네요. 오늘 이준석 의원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당대표 경선 때 2년 전에 나경원 의원의 당원들의 지지가 훨씬 높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어떤 당내의 인지도나 지지가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나름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감을 갖고 또 그 다음 스텝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출마를 결심했는데 좀 스텝이 꼬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어대한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본 것은 한동훈 지금 여론조사상에 과반 이상의 여론조사가 한동훈 위원장께 지금 방점이 찍혀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나눠 먹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도 결과적으로 그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흐름에는 사실 거스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23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한동훈 전 위원장은 출마의 메시지를 어떤 내용을 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여러 언론이 궁금해하는 점들, 특히 이제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 그렇죠.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2달 만에 다시 그 자리로 당대표로 나가는 거에 대한 본인이 나름대로 그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당권 도전 배경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담길 거라고 보고요. 특히 그 여러 가지 주요 현안들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일부 구체적이진 않지만 선언문에 담길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이제 기자들의 일문일답 과정 속에서 아마 답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기자들이 반드시 물을 내용 중에는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 피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또 김건희 여사 문제, 뭐 그것이 가장 큰 이제 언론에서의 관심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책임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공개적으로 질문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당권 대권 분리와 관련해서 그 얘기도 했었죠. 그것을 이제 내년 만약에 당권에 대권에 도전하게 되면 내년 9월에 이제 사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 출마하는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빼놓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의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을 것 같거든요, 기자들이. 그런데 이거를 뭐 딱 갑으로 결정을 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래도 다만 이제 메시지 자체가 국민들을 향하는 메시지가 주로 될 것이고요. 또 본인이 얘기하는 그 공공선, 정치가 회복해야 되는 공공선의 정치, 그리고 책임 정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점으로 아마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난 비대위원장, 특히 용산이 임명한 것처럼 보여지는 비대위원장의 수준보다는 한 단계 좀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광석 의원님, 지금 장동혁 의원은 한 전 위원장 당대표 되면 최상병 특검법 받을 것으로 보느냐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한 전 위원장이 전대 출마한다면 출마 선언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본다라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 담길 것으로 보고 계시고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세요? 아마 같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과 기싸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물으니까 그 불필요한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에 동떨어진 기싸움을 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 말은 그럼 국민 눈높이와 민심에 부합하는 것은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싸움도 할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당정 관계를 이야기하면서도 당연히 협력 관계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의 전제는 양방향 소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내용이 담겨야 이 새롭게 출사표를 던지는 그 의미가 살려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출마 선언 23일이니까요. 그때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원 개정으로 이재명 1인 체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 만든 것, 완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발언도 나왔는데 여야 목소리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면 되고 어머니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다 알고 있다. 그냥 민주당의 지도자는 이재명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누가 아빠 엄마를 거론합니까? 명심이 민심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 경쟁하는 모습은 그나마 귀여워 보입니다. DJ도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사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강민구 신임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명직으로 최고위원을 임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민주당의 이제 의원도 지내셨으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보통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뭐 아까 우리 장경태 의원은 아버지 어머니 약간 물타기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 시대에 맞지도 않지만 요즘 누가 뭐 회사에서 회사 총수를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대학에서 총장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면 꼭 무슨 건국의 아버지 이런 것처럼 민주당이 시작됐을 때 50 몇 년도에 그분들을 이야기할 때는 또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현재 당대표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 민주당에도 안 좋은 일이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안 그래도 뭐 당원 개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대표의 일극체제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이재명 시대다 또 뭐 아버지다 이런 말은 정말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렇군요. 그 당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원 게시판 같은 데는 어떤 글들이 올라오나요? 이제 좀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희 당의 문제인데요. 자,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때 국민들은 어떤 반응일까? 또 국민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 계산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쪽 편 놔두고 우리 편 놔두고 중도에 있는 분들은 내 말에 어떤 반응일까? 적어도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됐으면 그런 반응을 저는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전형적으로 당원들을 향해서 당원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강성 당원들을 향해서 하는 그분들의 환호만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발언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강도 높게 비판을 오늘 오전 회의 때 하던데요. 저는 사실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를 저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 뭐 그것이 이재명 사당화가 뭐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고 계속 지속돼 왔는데 저는 그 이후에 그 발언에 대한 그 최고위원들의 반응, 장경태 무슨 정청래 또 본인이 또 해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전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말 나쁘끄러운 저런 모습들로 대응하는 것들이 야 이건 진짜 심각하다 저 민주당의 모습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지금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역사가 있잖아요. DJ 그다음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의 당은 새로운 당인가?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이제는 이재명의 아버지가 돼서 새로운 당으로 민주당이 거듭나는 것이냐, 과거는 다 지우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오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스럽기도 하면서도 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었다. 그래서 좀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빨리 정정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민구 최고위원이 논란이 있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자, 페이스북 그래픽 잠깐 보여주세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것을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하느냐고 반문하는 격이다. 그리고 고개를 90도 각도로 인사한 것은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영남 유림이 들으면 참 어처구니 없어할 말씀인 것 같은데 영남 남인 그러면 어쨌든 퇴계 이황
우로부터 내려온 예. 영남 유림의 역사죠. 예. 퇴계이왕이 어떤 분입니까? 동방의 주자라고 불렸죠. 그분이 존경받았던 이유는 물론 학문과 사상이 크고 높고 그다음에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조정으로부터 뭐 140여 차례나 벼슬을 받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을 때 대부분 거절했고 또 벼슬에 나가서도 며칠 있지도 않고 다시 물러났고 그러면서도 소신에 찬 그 왕권 사회 아니었습니까? 왕을 향해서 조정을 향해서 소신에 찬 발언을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발언을 하고 영남 남인의 본인이 후예로서 거기에 맞게 예법으로 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라고. 알겠습니다. 저게 사실 발언했을 때 당시의 장면을 영상으로 보면 정말 확연히 그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90도의 절과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게 민주당의 현 주소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민주당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연임을 위해서 연임 도전을 위해서 대표직을 곧 사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뭐 말로는 뭐 내일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청명이든 한식이든 뭐 시기는 크게 중요치 않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사퇴를 하지 않을까. 민주당 그 전당대회 역사에서 그 당 대표가 한 명 나와서 찬반 투표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런 경우는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임하는 경우 같은 경우도 2000년도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그때 당정 분리를 하고 새천년 민주당이 창당되고 지금 한 24년 됐는데 그 이후로 어떤 대표도 연임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식으로 전당대회에서 찬반 투표를 뭐 비대위가 꾸려지고 이런 건 빼놓고 전당대회에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제 저희 당의 고민은 사실 이재명 대표도 고민일 겁니다. 이게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의 최고의 행사인데 그걸로 흥행을 일으켜서 당의 지지도도 올리고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할 만한 사람이 아직까지는 물론 시간 여유는 좀 있지만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뾰족하게 어떤 대항마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단독 출마를 할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위원도 사실은 지난번 뭐 성 의원님 최고위원에 있을 때 그때는 그래도 소위 비명계에서 소위 신문이나 이런 또 다른 최고위원들이 들어가서 그래도 목소리를 좀 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마 그조차도 뭐 이재명 체제에서는 완전히 1극 체제로 가는 오히려 더 강성인 이재명 지지층만을 위한 그런 지도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선의 선택일까 과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가야 하는데 당대표가 되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낙연 대표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 중에서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앞뒤 맥락에서는 뭐 그 불가피성도 얘기하면서 저 정도 얘기한 건데요. 저게 이제 사실은 좀 뭐 지난번에 저 여러 가지 그 당원 당규 개정하는 과정에서 김영진 의원 같이 뭐 소위 친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새로운 목소리들을 내는 그런 목소리들이 분출될 때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다양성이나 포용성적인 측면에서는 살아있는 정당으로 국민들께 비춰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연임을 위해서 사퇴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로 또 도전자가 나올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국회 법사위 일정을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내일 법사위에서는요.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 또 유재흥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까지 총 출동할 예정입니다. 내일 법사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증인들도 다 나와서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그래서 사실 예. 오신환 의원님하고 한 달 좀 넘었나요? 네. 그때 차상병 특검법 이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 그런데 이제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차상병 특검법이 이미 발의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은 법사위에 여당이 법사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청문회가 열리고 증인들이 나오면 실제로 그런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핵심적으로 결국 전화를 누가 했느냐? 대통령이 했다. 대통령이 장관한테만 한 줄 알았더니 차관한테도 했고, 그다음에 보좌관한테도 했고, 이렇게 줄줄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하면 다른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는 이런 화약고 같은 일인데요.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여기를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군요. 곤혹스러운 건데 결국은 제가 우려했던 대로 차상병 특검법은 국민 정서도 그렇고 점점 드러나고 있는 여러 증거들이나 이런 걸 볼 때 정말로 요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내일 당장 많은 이야기들이 국민들 앞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뭐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대통령의 전화를 어떤 내용을 어떤 내용을 서로 통화를 했느냐 여부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 결국은 차상병 수사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신환 의원께서는.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입법 독주 또 국회 운영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입법 청문회를 연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인 공방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들어갈 일은 만무하고요. 또 지금 청문회도 사실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증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는 다 나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동행 명령권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거기에 6조에 보면은 동행 명령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사실은 국정감사, 국정조사로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조력도 저것은 다퉈볼 문제지 그것을 강제적으로 안 나오면은 무슨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모든 그 국회에서의 고발하거나 하는 것들을 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하는 조건으로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하고 또 고발도 하고 했지 저런 식의 어떤 한쪽 정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인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청문회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아마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차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외에도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문회 국정조사도 할 것이고 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던데요. 결국 이제 그러면서 전국이 계속 이제 교착 상태로 갈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든지 간에 여야 간에 좀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하는 제안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또 저희 당에 그걸 역제안이라고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었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런 제안이 국민의힘의 그런 제안이 힘을 받으려면 결국 대통령의 14건에 대한 어떤 그 거부권 행사 그리고 그 14건 전부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중에 최소한 차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몇 개에 한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갔을 때 뭔가 전국이 풀어질 수 있는 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오신환 어떤 일단은 생각을 그동안에 국회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 독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총선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당에서는 이재명 사당화 그리고 국회에서는 민주당 일방 독주 이것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일단은 숫자적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럴 바에는 물론 이제 빨리 국회가 원구성을 통해서 정상화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테니까
그냥 뭐 18개 상임위 다 주고 저는 국민의힘이 국회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는 7개 상임위라도 받아서 들어가자 뭐 이런 의견도 있다던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이고 그거는 이제 새로운 관행들을 만들어가는 그러면은 이제 다수를 점한 정당이 모든 상임위를 다 독식해도 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상 굉장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지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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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북한이 공개한 조약문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어제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침략 시 상호 지원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공개된 조약문을 보면 제4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해 지체 없이 모든 보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과 거의 유사한데요. 이번에는 유엔 헌장과 북러 법에 준한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유엔 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러 법에 준하여는 북러 법에 따라 군사 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과 동시에 자동 개입 등 양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문구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북러 관계가 28년 만에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로 복원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 측의 서면으로 통지하면 1년 뒤에 효력이 중지됩니다. 자, 우리 정부 이제 유감 입장을 밝혔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밝혔습니까? 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 조약을 포함한 푸틴 대통령 방북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러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다만 외교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은 자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아우루스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또 선물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해 다음 순방지로 떠나는 순간까지 함께하면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두 나라가 끈끈한 밀착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검은색 차에 오릅니다. 푸틴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김 위원장을 옆에 태웁니다. 조금 뒤 차에서 내려 통역만 대동한 채 정원을 거니는 두 정상. 다시 차에 타는데 이번엔 자리를 바꿔 김 위원장이 운전석에, 푸틴 대통령은 조수석에 앉습니다. 북러 정상이 번갈아 운전한 차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김 위원장에게 두 번째로 선물한 러시아산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입니다. 사치품을 북한에 건네는 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인데도 보란듯이 무시하며 양국의 우위를 과시한 겁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환영 연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랍스터와 송로버섯 등 최고급 재료로 만든 요리를 대접하며 러시아 대표단을 한껏 축혀 세웠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조약적 동반자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러운 금기이고 위대한 영광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В России и Корее есть схожая пословица. Она звучит так: близкий сосед лучше дальнего родственника. Считаю, что эта народная мудрость в полной мере отражает характер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한밤중에 평양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을 공항으로 나가 맞이했던 김 위원장은 대웅 역시 직접 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예우입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21시간 동안 머물면서 김 위원장과 10시간 넘게 대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함께 보낸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두 나라가 더 절박하게 밀착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평양에서 열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 환영식에서 벤츠 차량이 활용된 것과 관련해 벤츠 측이 북한과 거래가 없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벤츠는 어떤 시설을 통해서도 북한과 거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대선 국면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려 했다는 건데요.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김태원입니다. 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나요? 네,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신 전 위원장은 11시부터 각각 신문을 받았는데요. 1시간 10분쯤 뒤 법원을 나온 김 씨는 성실하게 소명했다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당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던 신 전 위원장은 오후 1시쯤 신문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과 대화하면서 당시 대검찰청 중수 이과장으로 있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브로커인 조우영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 있던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이 대화가 남긴 녹음 파일을 대선을 사흘 앞둔 재작년 3월 6일에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터뷰가 이뤄지고 닷새 뒤 김 씨가 신 씨에게 책 3권을 산다는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두 사람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터뷰 대가로 억대 돈을 주고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심사에서 김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친분 있는 언론인을 통해 허위 프레임을 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씨는 그동안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해 보도한 거라고 주장해왔는데 오늘 신문에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 씨에게 준 1억 6,500만 원도 책값이었을 뿐 허위 인터뷰 대가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9달 만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확인됐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처벌과 불처벌 여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영상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백정호 씨의 더번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 볼카츠 이 일부 점주들이 본사에 대한 항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주들이 본사에 1억 원을 요구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SK 측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 결론이 내일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종원 씨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요.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그 회사의 자회사라고 연돈 볼카츠라고 있나 봐요. 근데 점주들이 막 항의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쟁점이 뭐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보시는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게 나와서 그렇긴 하겠지만요. 우리 가맹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낙에 프랜차이즈 관련한 업장들이 많고 이에 대한 분쟁이 많으니까 우리는 가맹사업법으로 관련된 절차, 규정, 금지 행위, 벌칙 조항까지 마련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프랜차이점 본부와 점주들의 이제 분쟁은 본부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하고 많은 영업을 해서 많은 업주들이 가게를 개설하는 걸 원하고 있고 그리고 업주들은 또 본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매출이 높게 나와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공동의 목표일 텐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공정 행위가 있거나 허위 가장 광고로 현혹돼서 계약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점주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상 매출이나 이런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믿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매장을 오픈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장의 수익이라든가 매출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광고나 이런 본부의 지원도 좀 미흡한 데다가 또 뭐 가격을 올리는데 좀 제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본부는 계약에 맞게 적법하게 법률에 위반되는 거 없이 영업적인 지원을 충분히 했고 허위 가장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양쪽의 지금 대립점입니다. 근데 매출액을 정확히 예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상 매출액은 뭐 당연히 좀 높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불법인가요? 가맹사업법에 보시면요. 이런 예상 매출이나 중요 영업 그 지표를 가지는 것을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명확하게 투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본부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점주들이 몰라서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될까 봐 이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면 교부는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분쟁이 많은데요. 예상 매출액을 그 보통은 이제 산출할 때 예를 들면 이 돈까스집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미 오픈한 집들이 있고 여기 근저리 한 5개, 6개의 매출을 뽑아서 평균을 내면 이게 예상 매출치가 되거든요. 근데 일부 사례에서는 이 사람들이 매출이 낮다라고 한다면 가맹 계약을 하지 않으니까 매출이 저조한 것을 일부러 빼고 예상 매출 금액 평균치를 높여서 이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주 입장에서는 속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허위 가장 광고로 위법하다라고 평가가 이르는데 지금 이제 이 본사 백종원 씨의 더번코리아의 주장은 우리는 예상 매출치와 관련해서 허위 자료나 부풀려서 자료를 제공한 바가 없고 예상 매출치는 지금 여러 비슷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의 매출치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서면으로는 허위 가장 광고가 있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주장 중에는 이 점주들이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이 점포 개설 담당자로부터 매출이 좀 높다라는 구두로의 어떤 그 가장된 매출을 들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매출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기만과 허위 자료가 제시되었는가 아니면 보통 사회 통념상 조금 더 노력하면 이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업장마다 매출이 좀 편차가 있잖아요. 어떤 매출을 어떤 데는 한 3천 정도 나오고 어떤 데는 1,000 정도 나오는데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3천까지 나왔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지점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른 서로의 각자의 주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상품 가격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막았다고 주장하던데요. 이게 이제 가맹사업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대표적으로 삼는 것은 본부가 좀 부당하게 강요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계속 강요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점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 가격이나 이런 거래 행태에 대해서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합리적으로 올릴 필요성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못 올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점주에게만 피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불법하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본부 입장에선 경영상 판단으로 동종업계에선 이 금액 정도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올릴 경우에는 전체 어떤 점주들이나 이 프랜차이즈의 어떤 신뢰나 명성이나 매출에 타격이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치를 제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정위에서 좀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 또는 공정위에서 판단이 되지 않으면 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프랜차이즈를 한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어떤 그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매장을 하지만 가격은 또 연동되어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는 어디 가면 15,000원 받고 어디 가면 10,000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고려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가격을 무조건 올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금지된 불법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고 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또 본사의 말이 타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러면?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불공정 행위라든가 이 사업자의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판단하는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해결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이제 법원으로 가서 지금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점주들이 이 본부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법을 위반해서 또는 계약을 위반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면 또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1억 원을 요구하는 녹취록이요?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녹취록 전체를 듣진 않았는데 일부를 확인했을 때에는 일부 가맹 점주들이 경제적인 어떤 보상을 요구하고 일부 가맹 점주들이 경제적인 보상을 해줄 경우에는 이런 분쟁을 안 하겠고 조용히 이제 이 문제를 합의하겠다라는 취지가 들어와서 그럼 이번에 항의하는 점주들 전체가 아니라 일부 점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점주의 의견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상 요구는 정당하잖아요. 근데 과도하거나 압박성, 협박성 또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협박이 될 수도 있고 공갈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요구했다라고 지금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긴 어렵고요. 그렇군요. 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단히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종원 대표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요구하는 것인지는 좀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게 요구한 보상인지 그 보상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산정해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가맹사업에서는 만약에 가맹본부가 어떤 위법 행위를 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통상 손해, 특별 손해로 구분해서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선 예를 들면 내가 퇴직금 2억 받아서 가게를 열었는데 매출 손실만 있고 하나도 지금 수익이 나지 않으면 손해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할 마음이 들겠죠. 물론 가맹본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사회 변화나 시장의 변화나 뭐 여러 가지 본인이 또 능력이 안 돼서 매출이 낮아질 수도 있죠. 너무나 다양한 요인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 공정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인 쟁점이 많은 사안인 만큼 또 법적인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점주들이 신고하기 전에 본사 측이 공정위에 자진심의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자진심의 요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정위에는 여러 가지 조사 절차라든가 심의 절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더본코리아 입장에서는 점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하고 배상 청구를 하겠다, 신고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또 오히려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서 우리 본부가 제대로 이제 합법적으로 일을 했고 부당하게 허위 가장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적인 기관에서 심사를 받겠다는 의지로 지금 선제적으로 심사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공정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더본코리아가 사실은 좀 점주들을 상대하는데 훨씬 더 우위에 위치해 있을 수 있고 일부라도 위법하다라고 판단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쪽으로 소송이 확전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백종원 씨를 보고서 사실은 이 점주들이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백종원 씨가 개인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나요? 개인적으로 책임질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가맹본부라는 회사가 있고 토회사에 관련된 직원들이 이제 움직인 것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우리가 프랜차이즈 요즘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자영업 그 폐업하시는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예. 투자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네. 또 거래관계에서 확인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가 제공됐다고 한다면 모든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본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건물에 있고 퇴거 소송 결론이 내일 나오잖아요.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 인도 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 관계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서 진행되는 소송인데요. 네네. 계약 관계는 2019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은 끝나고 지금 계약 기간이 없는 상태로 무단 점유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예. 그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인데요. 민법적으로는 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건물을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죠. 예. 다만 이 계약이 종료된 경위라든가 또 이루어지는 이혼 소송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비춰봤을 때는 이 건물 인도 소송이 이제 권리남용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 한 2번 정도 조정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라라는 측면이었을 텐데요. 네. 조정은 불성립됐고 이제 판결 선고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항소심 판결 때, 재산분할 판결 때도 이 내용이 언급이 됐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노소영 관장 측에는 소치하해라. 이 건물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운영했고 또 선대 때부터 운영했던 아트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지원하는 것이 부양 의무에 충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치하라는 것이고 하지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예. 최태원 회장이 제기한 인도 소송이 아닙니다. SK 이노베이션이라는 또 하나의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그랬군요. 건물의 소유주가 예. 내 건물의 어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난 업체가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가사 사건과는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건물을 비워줘라라고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 그렇습니까? 네. 내일이요? 아, 알겠습니다. 그 김희영 씨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8월에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이거는 최태원 회장한테 지급하라고 했던 20억 위자료라는 별개인가요? 연동된 건가요? 예, 이제 그 불법 행위, 부정행위에 대한 그 위자료 청구는 우리가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요.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에게 정신적 고통을 이만큼 야기했는데 이것을 이제 두 명에게 어떻게 연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소송인데 같이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군요. 예. 다만 이제 육책 배우자가 이 돈을 전체를 갚으면 나머지 일부 책임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갚았기 때문에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나의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지금 20억도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20억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20억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에게 위자료가 나왔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 이거보다 낮게 한 뭐 5억 정도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럼 20억과 5억 중에 최태원 회장이 20억의 위자료를 지급하면 5억이라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액 채무자가 변제를 했기 때문에 그 채무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변제할 그 의무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큰 위자료가 책정이 된다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명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재판을 앞으로 앞두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하는 20억을 가집행도 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확정이 돼야 집행 받아올 수 있는데 그렇죠. 대법원까지 확정이 나야죠. 1심만 선고되더라도 일단 그 1심의 판단이 있으니까 20억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집행에 가거나 뭐 부동산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다만 이게 이제 확정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20억이라는 돈을 줘야 되는 채무자 입장, 이 사건에서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그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합니다. 가집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20억을 공탁하라고 하고 집행을 정지시켜 줍니다. 아, 그러면 일단 법원에 맡겨 놓겠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억이 혹시 뭐 상고심 가서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을 염두해서 집행은 맞게끔 해줄 수 있어서 실제 가집행을 할지 아니면 또 집행 정지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짧게 보겠습니다.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의 기자회견 이후에 아버지의 입장이 어제 인터뷰로 알려지면서 좀 화제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딸이니까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고요. 도장 자체를 위조한 건 아니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도장을 활용했을 뿐이다. 시공사에서 요청해서 동의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맞진 않는 이야기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아니면 그 사람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심지어 통장을 하나 개설할 때도 그 사람한테 동의를 구하고 관련된 서류를 직접 받아야지 내가 딸의 어떤 의견을 추단해서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도장도 내가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도장을 찍으면 설사 그 사람 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조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버님이 좀 어떤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뭐 형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만연히 그동안 딸이 내가 하자고 했으면 뒤늦게라도 동의를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사전 동의는 못하더라도 사후 동의를 해준 경험이 있으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나 너무나 많은 사업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은 빚을 갚아줬다고 이제 기자회견 때 이야기했잖아요. 의무가 없는데도 갚아준 거 아니에요? 법률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의적인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 박세리 선수랑 어떤 사업을 하는 관계자들은 더 철저하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법률에는 연좌제도 폐지됐고요. 부모나 자식,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내 빚을 남편이 뭐 일상가사 채무를 제외하고는 갚을 의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적 인격체, 소유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개별적인 행동을 존중해야 되고 자기 책임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뭐 채무가 있다면 그걸 남한테 변제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거겠죠. 부모, 형제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명심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도심에 출몰하기 시작한 러브버그가 여름에 접어들자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열흘 가까이 일찍 출몰했는데 서울 곳곳에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등산로 초입 나무와 벤치, 건물 입구와 주택가 카페 출입문에도 검은 벌레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낙엽 아래엔 이들이 탈피하면서 남긴 거무스름한 허물이 수북합니다. 하단 담벼락과 나무를 온통 뒤덮은 이 벌레, 이른바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 둥 우단 털파리입니다. 짝짓기식이 암컷과 수컷이 꼬리를 맞대고 다녀 붙은 별명인데 3, 4년 전부터 곳곳에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충 시절엔 유기물을 분해하고 성충이 되면 꽃가루를 옮겨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익충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생김새나 작지 않은 크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불쾌감을 호소합니다. 밤이나 새벽쯤에 밝은 곳 찾아서 계속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는 바닥에 많이 손님 발에 밟혀서 진물 같은 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불편한 것보다는 이제 보기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등장한 재작년엔 은평구와 서대문구 등 서울 서북부 지역에 집중됐지만 지난해부턴 서울을 넘어 경기와 인천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관련 민원도 속출합니다. 더구나 때이른 더위로 올해는 출현 시기도 지난해보다 열흘 남짓 빨라졌습니다. 네, 올해 좀 온도가 좀 일찍 더워지기도 했고 그런 영향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좀 도심지나 주거지로 날아 들어와서 근데 그런 쪽에 또 화단이나 그런 쪽에 낙엽 쌓인 곳이 있으면은 그런 데서도 이제 알을 낳고 번식을 하는. 전문가들은 살충제를 이용해 방제할 경우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물을 싫어하는 특성을 이용해 분무기로 쫓는 걸 권장합니다. 날개가 좀 적고 그러면 비행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에어로졸 형식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도 얘네들은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안으로 얘네들이 좀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수명은 일주일 이내라 이달 말까지 개체수가 늘다가 다음 달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이렇듯 일찍 찾아온 폭염에 에어컨 가동을 도저히 멈출 수 없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러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닐까 걱정일 텐데 한국전력이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을 공개했습니다. 신형과 구형 제품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먼저 에어컨이 구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구형과 신형의 실외기 가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2011년 이전에 나온 제품이라면 구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형 에어컨이라면 껐다 켰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도를 유지할 때 실외기가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설정 온도에 도달한 뒤에는 수동으로 2시간마다 가동을 멈춰주는 게 좋습니다. 신형 에어컨은 다릅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실외기가 강하게 운전을 하고 이후에는 약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그냥 연속 운전하는 것이 전력 사용량 절감에 도움됩니다. 그렇다면 냉방 효율을 높이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한국전력은 26도에 맞출 것을 권고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24도일 때보다 전력 사용량이 0.7배 줄어듭니다. 여름철 4인 가구 기준 주택용 전기요금은 봄보다 한 달에 29,000원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현명한 사용법으로 올여름 전기요금 조금이라도 아끼시면 좋겠습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내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숨진 훈련병이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건 지난달 13일. 입소 9일차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동료 훈련병 5명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완전 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 규정을 위반해 이뤄진 얼차려. 연병장에서 쓰러진 뒤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끝내 숨졌습니다. 군 당국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얼차려 지시를 내린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입건했고 소환조사 후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살인과 상해치사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이 잇따랐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따져 결정됩니다. 이들이 출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숨진 훈련병과 함께 입소한 동기들은 6주간의 신병교육 훈련을 마쳤습니다. 수료식장에는 추모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그냥 걔도 이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여러 부모님들 이렇게 하듯이 내 자식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는 서울 용산역 광장에 차려진 시민추모 분향소를 찾아 아들을 돌려달라며 통곡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유한홍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통신비 연체 고민 말고 채무 조정 받으세요. 가계대출 빚은 채무 조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근데 이제 통신비도 해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 1월에 그 민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참석했던 분들이 이제 이 통신 채무에 대한 조정을 많이 건의를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종회복위원회 그리고 통신사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번에 그에 화답하는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금요일 이제 21일부터 이게 가능해지는 건데요. 요즘 휴대전화가 없다면 이제 뭐 얼마나 불편하실지는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이미 아실 겁니다. 보통 이제 2달이 연체가 되면 이제 발신이 정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석 달이 연체가 되면 수신이 정지가 되고 넉 달이 연체가 되면 이제 직권으로 통신사가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 채무 못지않게 이제 통신 채무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거죠.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고민하시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이제 통신채무로 고생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한번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죠. 최근까지만 해도 작년 한 10월, 11월까지만 해도 통신이 전화 안 끊겨가지고 이동식 근무를 할 때도 휴대폰 번호로 이제 예약을 해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판단했었는데 이게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유심을 몇 가지 갈아 끼우면서 사용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는 거는 제가 되게 몸이 아팠었거든요. 새벽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돈을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통장이 안 되니까 저희 지금 압류방지 통장을 쓰고 있어요. 귓가에서 주는 돈만 입금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른 돈은 입금이 안 돼요. 일반 계좌이체 하듯이. 그러니까 그 통장을 사용을 못하니까 제 통장이 없으니까 입금을 못하는 거죠. 결국에 그 새벽 3시에 부모님이 모르고 있어요. 네, 인터뷰 들어봤는데 그럼 채무 조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셔야 되고요. 취약계층의 경우는 90%까지 가능하고요. 일반인의 경우도 이제 통신 3사의 채무는 30%까지. 그리고 알뜰폰이나 그다음 휴대폰 결제 서비스가 요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70%까지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채무 조정을 해주는 곳인데 이번에 통신 채무까지 원스톱 해결에 이제 나서기로 했습니다. 뭐 특별히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누구나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심지어 기존의 금융 채무 조정을 받고 계신 분들도 이번에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개인가요? 잘 됐네요. 유의할 점도 있습니까? 그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채무 조정을 받고 나서 3개월간 성실하게 납부를 하셔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채무 조정 그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신청을 하시게 되면요. 신청한 다음 날부터 추심은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성실히 이제 조정 금액을 납부하시면 3개월 후부터는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무더위 6분이면 끝. 에어컨와는 누구? 성능 이야기 같은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한국 소비자원이 5개 제품, 그 가정용 스탠드 에어컨 5개 제품을 성능 시험을 해봤습니다. 고가형, 즉 350만 원 이상 2개 제품, 그다음 중저가형 200만 원대 3개 제품 검사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얼마나 빨리 그 냉각이 되느냐일 텐데요. 저스트 6 미닛, 즉 6분 안에 35도씨에서 24도씨까지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 요걸 가지고 성능 시험을 했습니다. 아까 그 한전에서는 26도를 권장했는데 이 테스트는 24도씨까지 내려가는 걸 했는데 가장 빠른 게 6분 14초였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이었고요. 6분대 제품이 3개였고 8분대 제품이 2개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냉방을 빨리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경제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이 에어컨만 켠 경우랑 에어컨하고 서큘레이터라고 하죠. 같이 이제 그 활용하는 경우하고 한번 성능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통 선풍기하고 같이 틀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같이 틀었을 때가 네. 6분 24초로 좀 빨랐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전력 소모도 약간이지만 이제 덜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는 에어컨을 24도씨 강풍으로 설정을 해놓고 에어컨 바람이 향하는 쪽으로 1m 앞에다가 서큘레이터를 놓고 강풍 좌우 회전으로 놓고 했을 때 가장 시원하고 또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다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사실 그렇죠. 네, 장마철 다가오니까 제습으로만 해놓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에 대한 성능 평가도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 놓고 저 강풍으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래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예, 그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냉방으로 했을 때가 뭐 약간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네. 그다음 제습으로 했을 때 습도가 약간 낮아지긴 했고 또 냉방으로 했을 때 소비 전력량이 약간 뭐 줄기는 했는데 제습으로 했을 때 약간 줄기는 했는데 사실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라고 소비자원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큰 차이 없다 생각하고 작동하겠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제거 기능도 있잖아요. 성능 검사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는 고가형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미세먼지 제거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기청정기하고 흡사했다는 건데요. 공기청정기에 있는 유해가스 제거와 탈취 필터는 없기 때문에 유해가스 제거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해당 제품에는 유해가스 제거 기능이 없다는 표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공기청정기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What's cooking? Well, here it is. What's cooking? Well, here it is. What's cooking? 배달은 내게 맡겨요. 엘리베이터도 척척. 로봇이 엘리베이터도 타고 배달도 하나 봐요. 예, 요새 음식점에서 이제 로봇이 서빙하는 거는 많이 볼수 보셨지 있죠.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로봇이 주차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를 살짝 들어 올려가지고 저희 픽 시간에 소개해드렸어요. 그렇죠. 네. 예, 이번에는 이렇게 배달까지 직접 하는 이제 똑똑한 로봇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은 달이 딜리버리라고 하는데요. 이 똑똑한 로봇은 스스로 이제 그 뭐죠 수령인한테 직접 이 커피나 이게 그러니까요. 작은 물건을 보니까 전달까지도 합니다. 얼굴도 확인하네요. 예, 모바일 앱으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 내에 근무하는 분들의 이 안면 인식 정보를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 음료를 전달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서 층을 옮겨 다니기도 하고 게이트를 통과하기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도 지가 스스로 타고 해당하는 층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안면 인식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안면 인식 시스템 덕분인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물 내에 있는 분들의 안면 인식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외부인은 없고. 외부인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물 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이제 그 관제 시스템하고 이 다리 딜리버리가 서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 시스템이 몇 층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몇 층 그 버튼도 눌러주고 그다음에 문도 다시 열어주고 닫아주고 중간에 게이트도 열어주면서 그 해당되는 사무실로 인도를 하는 거고요. 또 얘가 이제 관제 시스템하고 이제 서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가장 최단거리를 또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회사에 저 기계를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수동에 있는 한 그 로봇 친화형 빌딩에서 이게 실제 이제 저 로봇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상용화가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빅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유한홍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청년장애인 작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4회 그림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With Me.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하트하트재단이 스타벅스와 함께 4월 한 달 동안 진행해서 총 311건의 작품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전력이 고령층 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65세에서 67세까지였던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 자격 나이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능 자격 갱신 때 건강검진 결과나 국민 체력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작업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이 원피스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임시 매장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니메이션 주인공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하이브리드 냉각 방식 냉장고를 이용하면 1년에 28,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는 평소 기존과 같이 컴프레셔 냉각 방식을 사용하다가 대량의 식재료를 넣으면 전기만으로 냉각해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 최저 기준보다 30% 뛰어납니다. 롯데건설이 지진의 진동에 버틸 수 있는 배관 지지용 내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개발해서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녹색 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내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기존의 두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 버팀대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배관까지 지지해주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목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